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50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아이들도 다 크고 나니 할 것도 없어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의 인생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잘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혹여나 힘드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사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기억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이름과 출생일만 적혀진 쪽지만 남기고 부모라는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녀님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집에 입양 가는 게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5살 때쯤 입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파양되었습니다. 파양되었던 이력 때문인지 저는 선택을 받지 못했고 늦은 나이까지 고아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 동생들, 언니, 오빠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떠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어찌나 그게 부럽던지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냐며 수녀님에게 울면서 떼를 썼던 기억도 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사귈 수 없었고 같이 놀았던 사람들은 같은 고아원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옆에 지나가기라도 하면 희망원 거지들 지나간다. 고아 새끼들 재수없어. 이러한 말들을 매일 듣고 자랐습니다. 저러한 말들은 자존감을 낮추게 했고 그 자존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 재미있게 웃고 떠들며 놀 수 있었지만 고아원 밖에만 나가면 나는 거지야, 사람들을 피해야 해 라는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이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때 장난감을 사주시면 너무 기뻤지만 사춘기 시절에는 동냥받는 것처럼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름 석자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라는 사람을 원망하며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야 하는 나이가 되어서 친구와 함께 독립하게 되었고 반지하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했습니다. 공부도 못해 대학교에 갈 수도 없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갈비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첫 월급으로 7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가 지하철도 처음으로 타보고 쇼핑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고아원 시절 언니 오빠들 옷만 물려 있다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옷을 살 수 있다는 기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2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회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을 때 정직원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신문을 뒤져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막걸리 공장의 친구와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살던 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월급이 괜찮아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해보니 왜 그렇게 초보에게도 돈을 많이 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외진 곳이다 보니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 월급을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나름 유명한 막걸리 공장이었습니다. 일하시는 직원분은 사장님 4분과 과장님 1분 그리고 젊은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 1명은 사장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막걸리 공장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 사무보조를 하면서 천천히 적응할 수 있었지만 생산직으로 일한 친구는 결국 2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친구 따라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셨기도 하고 고졸 출신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힘들 거라는 생각으로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친구를 따라갔다면 제 인생은 180도 변했을 것 같습니다. 공장 일 초반에는 서툰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바닥이어서 말수도 없고 내내만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발주를 잘못하거나 거래처 전화를 받고 어버버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사장님과 사모님은 인자한 미소로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의 도움으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적금도 들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적응을 하니 다른 새로운 걸 찾으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걸리 공장에서 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었던 직원에게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기진 않았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매일 웃으면서 힘든 일도 척척 해나가고 무엇보다 저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심하게 해결해주는 모습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기는 하나 나 같은 고아 출신이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현실과는 동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걸 머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바보처럼 굴었습니다. 기다리면 그 사람이 안 올 것 같고 다가가면 그 사람이 떠날 것 같고 포기하기에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짝사랑이 오래되니 마음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이런 저희 마음을 눈치 못 채시고 좋은 남자 있다고 소개해준다고 장난스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신 사장님과 사모님이었지만 서운한 감정이 온몸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다닌 지 5년쯤 지났을 때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사장님을 포함한 사모님, 과장님도 농담처럼 미진이 누가 데려가나 우리 미진이 데려가는 사람은 땡 잡은 건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하는 말씀이시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잡으면 땡 잡은 거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농담 섞인 말들을 들으니 애틋한 감정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대로 공장에 계속 다니다가는 속병이 들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안보기라도 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까 퇴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어서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몇 번 잡으셨지만 완강한 저를 보시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송별회를 해주신다고 돼지고기를 잔뜩 사오셨습니다. 보쌈과 막걸리로 송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아쉬워하며 저희 앞날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미련일까요? 그날따라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평소에도 회식할 때 막걸리가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저희 주량을 훨씬 뛰어넘는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진아 빨리 와서 밥 먹어 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을 뜬 곳은 사장님 댁이었고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전날 송별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쪽팔리기도 하고 무슨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그 사람과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과 저를 위해 끓이신 것 같은 북엇국이 아침 밥상으로 나왔습니다. 고아원 시절에는 열댓 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밥을 먹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고아원 친구와 먹거나 혼자 먹었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따뜻한 아침상을 처음 봤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었지만 북엇국을 한 수저 뜨는데 흐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있을 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진아 이젠 내가 네 아빠다. 이 사람이 네 엄마고 창용이가 네 오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기억이 나지 않은 애가 너무 미웠습니다. 네? 놀라며 되물어본 저에게 어제 기억 안 나지. 괜찮아 실수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밥 먹고 출근하자. 그리고 이제부터 공장 밖에서는 아빠라고 불러라.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전날까지만 출근하고 오늘부터는 출근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일단 사장님 차를 타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 출근했는데도 다른 직원들도 놀라기는커녕 아침 인사를 건네는데 분명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저희 인생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고아 출신에 불쌍하게 자랐고 일 그만두어도 갈 곳이 없다. 사장님은 왜 나를 잡지 않냐? 라는 식으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일하면서도 사장님에게 저희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굳이 고아 출신이라는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았고 사장님이 부모님 이야기를 초반에 딱 한 번 물어보신 적은 있지만 그때도 자연스럽게 넘어갔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계셨었는데 모두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 호출을 받아 매일 저녁밥을 가족처럼 함께 먹었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사모님이 양손 가득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게 가족의 따뜻함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안간힘을 써가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근처 맛집이 생겼다며 밥을 먹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빠라고 불렀고 그 사람도 동생 대하듯 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로 불러 밥 먹으러 가자, 산책하러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라고 말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둘이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카페로 부르더니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안겨주는 겁니다. 미진아, 나 사실 너에게 관심이 있어. 오빠가 아닌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심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었지만 평소 말수도 적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니 오빠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고 한 남자의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커플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모르게 연애를 한다는 게 마냥 설레고 좋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 지은 사람처럼 죄책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공장이 아닌 곳에서는 사장님과 사모님을 아빠 엄마라고 불렀는데 연애 기간이 늘어날수록 괴리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괜히 오빠에게 짜증도 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 사랑이 언제 끝날지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해도 되나?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긴급 호출을 하셨습니다. 오빠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분위기는 삭막했습니다. 미진아, 창영이 말이 모두 사실이니? 너희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다는데 사실이야? 사장님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근엄하게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죄를 지은 건 아니었지만 나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사장님과 사모님에게 죄를 지은 듯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사장님에게 저와 만나고 있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도 잘 듣거라. 우리가 처음 들어서 몹시 당황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일주일 동안 엄마랑 여행 좀 다녀온 뒤에 허락하든 안 하든 결정하겠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테니 너희들도 우리의 결정을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그 다음날 곧바로 여행을 떠나셨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떨렸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안 될 걸 알면서 마음속으로는 오빠를 너무 원하고 있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일주일이 하루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드디어 사장님과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돌아오신 날 집으로 호출을 받고 오빠와 갔습니다.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싶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사모님은 음식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도와드리려고 해도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고만 하시고 열심히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2살의 누나 가족도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일하는 동안 공장에서 2번 정도 본 게 다였는데 이렇게 보니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집안이라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진아, 정식으로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환영한다. 며느리도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까지 딸처럼 대했던 것처럼 대해도 되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이제까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보상해주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모님도 미진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준 것 같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진짜 딸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심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단 한 명 누나의 일그러진 얼굴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식도 온전히 저에게 맞춰주었습니다. 내심 하객이라고는 원장 수녀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공장 직원들과 가족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장남이라서 시부모님 사정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저녁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창영이 지금이라도 결혼 물리면 안 돼?
상용이를 무슨 고아랑 결혼을 시켜 쪽팔려서 어디에다가 말도 못하겠어. 내 동창 중에도 고아가 있는데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지 이혼도 2번이나 했단 말이야. 엄마 아직 안 늦었어. 라며 시어머니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색하시며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미진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혹시나 미진이 앞에서 티내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정색하시며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정말 고맙기도 했지만 그때는 신우이의 소리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슬펐지만 못 들은 척하려고 고양이 발걸음으로 숨기 바쁜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랑 팔짱 끼고 시장도 가고 어딜 가도 우리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자랑을 늘어놓으시는데 이런 게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미진아, 네가 남자 틈 속에서 일만 하니 그럴 수도 있다.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는 게 어떻겠니? 기술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항상 우울해 있는 저를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조무사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말에 따라 동네와 조금 떨어져 있는 시내에 있는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원비까지 지원해 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셨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작은 의원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벌지 못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름 만족하며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일을 하면서 이쁜 아들 2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설 명절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명절을 맞이해 신우이 가족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결혼식 전날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들은 뒤에는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내가 신우랑 똑같은 상황이 오면 동생 신부감으로 고아를 환영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도 저 또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우 올 때마다 잘 보이려고 말도 걸어보고 친한 척도 해봤지만 되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몇 해 지나다 보니 포기하게 되었고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도 점점 미움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만 오면 저를 신모대하 듣고는 신우가 너무 싫었습니다. 일은 시어머니와 내가 다 하고 신우는 누워서 TV만 보고 올케 따뜻한 물 좀 받아줘. 올케 리모컨 좀 줘봐. 올케 라면 좀 끓여봐. 라고 하는 등 식모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얼마나 야갔는지 시부모님 안 계실 때만 저러는데 진절머리 나기 싫었습니다. 그래? 1년에 2번 친정 내려오는 거 편안히 쉬고 싶어서 그러겠지. 라는 생각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 참아왔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명절날 저녁처럼 막걸리 한 잔씩 하며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한 잔 2잔 먹다 보니 한 사람씩 내일을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도 다음날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신우와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우의 가시가 돋친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올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많이 외로웠겠다. 내 동창 중에도 고아가 있어서 잘 알고 있어. 어찌나 짠하게 자랐는지. 라고 말하며 내 얼굴을 비꼬듯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먹지 않았고 신우는 누가 봐도 술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큰 소란을 피우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막말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아로 혼자 살다가 다 같이 모여 사니까 어때? 옛날이 그립지 않아? 라고 말하며 말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이 순간만 참으면 모든 게 평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또 참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형님 술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치우고 잘게요. 먼저 주무세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존심을 긁어놨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옳게 간호조무사 하니까 어때? 밖에서는 간호사라고 말하고 다니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간호사라는 말도 하지 않고 박진근 의원에서 일한다고만 말해요. 라고 했어 웃음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혀가 꼬이더니 너희 같은 간호조무랭이들은 밖에서 간호사라고 떠들고 다니던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왜 거짓말을 하니? 라고 말하며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먹고 있던 막걸리를 저희 머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만해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고모부가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머리는 이미 막걸리로 찐득찐득해져 있었고 옷도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신 시아버지는 신우의 뺨을 있는 힘껏 때리셨습니다. 남편은 흥분해서 신우이에게 달려들었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수건으로 저를 닦아주기 급급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정서방 빨리 애들 깨워서 인연 데리고 올라가게 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전현이 우리 집안 말아먹는다. 진짜 두고 봐 내 말 안 들은 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하며 고모부에게 질질 끌려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자식을 잘 못 키웠다고 연신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신우이를 한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었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몇 년 지나자 제가 찝찝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신우를 찾아가 보자고 여러 차례 말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평생 안 보고 살 거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명절날이 되면 대문을 자꾸 쳐다보시는 시부모님을 볼 때마다 나 때문에 화목한 가족이 파탄난 건 아닌지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행이라면 고모부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신우이와 사건이 벌어진 지 8년쯤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함께 새벽에 나가셨다가 신호 위반 차량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겁니다.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다들 그러듯 너무 슬펐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알려주신 분, 고아인 나를 걷어주신 분, 무슨 일이든 내 편이 들어주신 분들이 돌아가시다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심장 한쪽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신우를 사건 이후 처음으로 봤습니다.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너 같은 게 집안에 들어와서 부모하고 연도 끊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셨잖아. 라고 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신우의 말이 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건식을 할 때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 아빠의 부모로 태어날게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어머니 모두 똑같은 보험을 들고 계셨는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모두 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꿈에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정 상속인도 아니고 지목해서 저를 지정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듣던 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험 서류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수익자를 나로 해뒀는지 시부모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전현희 피 같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숨값을 가져갈 수 있어. 분명히 전현희 보험금 타먹으려고 사고를 위장해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게 분명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따지기도 싫어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크게 제지한 덕분에 그날은 넘어가게 되었고 신우이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3번 정도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저는 당당했고 결국 무혐의로 고소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신우이가 한우 고기를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꼴보기도 싫고 반갑지 않았지만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얼마 뒤 신우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너무 흥분했었나 봐.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옳게 사실 남편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보험금 절반만 주면 안 될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재산을 모두 팔아 깔끔하게 신우에게 절반을 떼줬습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깔끔하게 주고 다시는 보지 말라고 으름장을 이미 놓은 상태였습니다. 명확하게도 신우는 남편이 없는 시간에 저를 찾아와 보험금 절반을 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주지 않으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겨우 설득시켰습니다. 신우가 돌아간 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시부모님이 왜 나를 수익자로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좋아하실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신우와 사이좋게 지내시는 걸 가장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보험금 나온 거 중에 절반인 8천만 원을 신우에게 주면 안 될까? 라고 말하자 남편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년에게 줘.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허락했고 8천만 원이란 돈을 신우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기대와는 달리 신우는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여보, 당신이 그때 누나에게 보험금을 나눠주자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고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 라는 말을 술만 먹으면 레퍼토리처럼 합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쯤만 되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은 시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절대로 없을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쓰면서도 시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나네요. 정말 다음 생에는 시부모님의 부모로 태어나 제가 받은 사랑의 몇 배는 더 주고 싶습니다. 꼭 기일이 다가오는데 막걸리 한 통 들고 찾아뵈야겠습니다. 저 너무 이쁜 사랑을 받고 살았죠? 할 말은 많았는데 두서도 없고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